일본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2025년도까지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잡겠다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2025년도면 뭐 거의 스케줄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만을 예. 2016년도에 인수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엠코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엠코도 인수한다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엠코는 무슨 회사예요? 원래는 미국 회사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상되는 그런 산업에서 보시면 미국에 있는 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의 주인은 한국계 교포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거의 다 경영진이 다 한국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외국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국에도 엄청나게 큰 공장이 있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설립한 회사가 엠코 코리아를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이제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5셋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가 넘버 2입니다. 전 세계. 넘버 1은 ASE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대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넘버 1이고요. 그 다음에 엠코가 넘버 2가 되고요. 넘버 3는 또 다른 회사가 있는데 제이셋이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가 3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엠코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크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앞으로는 그 패키징이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미세아가 약간 한계에 거의 도달해 있어요. 지금 뭐 2나노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아마 2025년도 되면은 2나노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 1나노까지는 아마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상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더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미세아를.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어떤 성능을 높여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미세아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패키지로서 이제 한계를 극복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 패키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의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패키징 하는 게 단순했어요. 그냥 보호하는 역할, 그게 주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패키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과 뭐 5나노 반도체지만 이게 뭐 4나노, 3나노의 어떤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 패키징의 어떤 기술력이 반도체의 어떤 성능을 좌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삼성이 관심을 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엠코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삼성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무리 없이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인수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엠코가 넘버 2지만 이게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넘버 1이거든요. ASE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엠코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반도체 쪽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니즈도 충족을 할 수 있는 거죠. 넘버 1 기업이니까 그쪽에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두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냐면 이게 국내에도 크게 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경영진들이 다 한국계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코드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 기업을 하는 것보다 외국 기업이지만 경영진이나 오너들이 한국 사람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고 특히나 한국에서 여러 가지 뭐 본사처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아마 관심을 갖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장 산업이 커지는데 차량용 반도체 넘버 1이고 또 그 크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키지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일본 반도체의 움직임도 상당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예, 되고 있죠. 지금 어떤 흐름이 우선 보이고 있나요? 작년 얘기인데요. 작년에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력을 발표했어요. 이게 5월 달인데요. 기본 원칙을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대기업 8개사가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래피더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8개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만 되게 큰 회사들이죠. 도요타라든지 뭐 덴소라든지 소니라든지 NTT라든지 NC라든지
소프트뱅크라든지 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래피더스라는 그러한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 정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2025년도까지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잡겠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2025년도면 뭐 TSMC나 삼성하고 거의 스케줄이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일본이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까지 전 세계 넘버 원이었어요. 거의 미국을 거의 앞서 있었거든요. 그때 특히나 메모리 쪽은 뭐 50%가 넘을 정도로 상당히 마켓시어가 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통상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무튼 그때가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서서히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제재를 한 거죠. 여러 가지로 통상 문제라든지 또 앵고가 발생되면서 그런 문제가 서서히 이제 발생을 했고, 근데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IDM 있잖아요. 이런 체제를 많이 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지 않게 계속 IDM만 고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본에는 이렇게 분할된 그런 비즈니스 형태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기업들이 다 보면 IDM 기업들이거든요. 종합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이런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전문 반도체 기업들 있잖아요. 뭐 팹리스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오셋 기업들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 기업들 넘버 10까지 보시면 전문 기업들이 5개나 포진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문화의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계속 IDM 기업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 맞게 이제 변화를 못한 거죠. 그런 흐름도 있었고,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었냐면 90년대 오면서부터 이제 예전에 메인프레임 고가의 어떤 PC가 이제 메인이었는데 서서히 이제 PC가 이제 개인용 PC로 바뀝니다. 퍼스널 컴퓨터로 바뀌는데 예전에는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중요했어요. 보통 이제 뭐 20년,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쓸 수 있는 반도체를 필요하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기술력에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개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개인 PC가 보통 이제 바꾸는 주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5년 정도 주기거든요. 그래서 10년까지도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인데 자꾸 이제 성능만 높이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중요한데 계속 성능만 높이다 보니까 가격도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격은 상당히 낮게 한 거죠.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훨씬 더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하고 SK 같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어떤 마켓쉐어를 점유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최근에 이제 일본도 그러한 반도체 어떤 부흥 시대를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TSMC를 유출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에 지금 팹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양선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IDM 전략이 우리나라는 성공한 건가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예. 일본은 실패하고. 일본은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보시면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어떤 퀘스천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까지 이제 지금 3나노에서 이제 2나노 가겠다는 건데 지금 일본 기업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40나노, 50나노대 반도체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구마모토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10나노에서 한 20나노대의 반도체거든요. 특히나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 10나노에서 한 20나노대 반도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2024년도에도 그 정도인데 과연 2나노대 할 수 있을까? 물론 일본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기업들이랑 공동으로 아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협력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게 말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한다래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만약에 다른 데 같이 한다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다른 기업들에서 같이 못하겠다. 나오면은 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빨리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40나노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뭐 2나노 때 하겠다 몇 년 안에 이거는 과연 이게 그렇게 쉽게 될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한국 반도체에 예. 뭐 크게 위협이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분명히 뭐 노력은 할 테니까 따라는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